뉴스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45년 전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검찰총장 국회 동의제 등의 개헌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개헌안을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뒤 내일 열리는 네 번째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출석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에서 거행됐습니다. 5.18을 그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소개로 시작된 기념식엔 2,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광주가 보여준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45년 전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려는 시민들은 열사들의 묘역을 돌며 추모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첫 소식 정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5월을 수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선 먼저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소개됐습니다. 소설의 실제 주인공 고 문지양 열사를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불꽃같이 살다간 벗이여. 항쟁을 이끌었던 고 윤상원 열사의 친구가 판소리를 부른 영상 편지도 공개됩니다.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도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45년 전 5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2,500명 참석자는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기념식 이후 시민들은 한 분 한 분 이곳에 잠들어 있는 민주화 열사들의 묘역을 둘러보며 참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그런 한들을 풀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5.18 기념재단은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지속 등 내용이 없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며 각 당 주자들의 기념식 참석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광주를 찾은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공감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불참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기념식에는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정치인들도 찾아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행진곡 제창 때는 세 후보가 나란히 손을 맞잡고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헌법 전문 수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헌법 전문에 꼭 수록해야 된다는 입장과 모든 우리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다 열거하는 것이 옳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하는 것이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5월 정신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고귀한 씨앗이라며 이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주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보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는데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이나 거부권 사용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 책임성이 강화될 거란 이유에서인데 헌법상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 후보가 과반을 두고 다시 대결하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고 감사원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이 후보는 또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고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무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개헌을 위해선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체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할지 그렇다면 어느 수준일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개헌 공약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도 담겼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 두 번째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배치하는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이 같은 공약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청 등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자칫 중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의 수장 자리에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앉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밝히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부터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시키고 이후부터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도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개혁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을 앞두고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개헌안이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대선을 보름이 앞두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구상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이 개헌 얘기가 나올 때면 내란 수습이 우선이다면서 다소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 후보는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더 중요한 게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후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나 계엄 요건 강화처럼 이견이 적은 내용은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도 밝혔었는데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선과 개헌 투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 개헌 언급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개헌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을 보름이 앞두고 이렇게 전격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개헌 구상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당의 공식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반 지지율이 뒷받침된 자신감의 표출이라거나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상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김빼기라는 시각입니다. 네,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선 유력 주자의 이러한 개헌 구상 발표,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죠. 네, 우선 진보 진영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선 경쟁 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환영의 뜻은 밝혔지만요.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꼼수 개헌안이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장기 독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개헌 얘기를 할 때면 사실 4년 중임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은 연임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좀 촉발된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줄곧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개헌 구상에서는 4년 연임제 추진 뜻을 밝혔거든요. 네.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도가 담긴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푸틴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중임은 총 8년 한도 내에서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는 것이고 연임은 2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집권하는 식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면서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연임과 중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중임이야말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쉬었다가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거고 연임제는 연달아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연달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4년 중임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1회에 한 해라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개헌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거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네, 선거 막판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 추격을 위한 원팀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경쟁자들에게 선대위에 합류하라고 설득 중인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한 하와이 특사단이 오늘 밤 출국합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격 탈당 이후 국민의힘은 원팀 만들기에 주력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추격에 나섰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도 더 이상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로 전열을 흩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한덕수 전 국무총리님, 홍준표 전 시장님, 우리 모두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제발 부응해 주십시오.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모레부터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선대위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대구와 청주, 강원 등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국민의힘 특사단도 김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오늘 밤 출국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이 20, 30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모셔야 한다며 특사단 급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범보수 단일화 문제에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9.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6.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김 후보는 32.6%, 이준석 후보는 2.5%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중 범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묻자 김 후보가 41.2%, 이 후보가 30.4%를 얻어 김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41.2%는 부적절한 조치,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김주영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입당. 이 선거철이면 사실 새롭게 입당을 한다거나 당적을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엔 누구 얘기입니까? 네, 김계리 변호사와 김상욱 무소속 의원입니다. 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 변호사는 이 한마디로 설명될 겁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직후 입당 의사를 밝힌 시점도 절묘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탈당하지 말라고 지지층을 향해 당부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중도 확장에 나서려는 시점에 이 계몽된 김 변호사의 입당이 도움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으로 갔고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으로 갔죠.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요 민주당 입당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마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직언이 수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원가 120원,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같은데 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죠? 네,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네.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위해 닭죽을 팔던 자영업자를 설득한 성과를 말하던 중에 이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 현실을 너무 모른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고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원가로 환산했다, 그 자체가 모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발언을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다가오니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하필 잠시 뒤 8시부터 또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 오늘 분야가 경제 분야 토론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 커피 공방 또 아무래도 화제가 되겠죠? 네, 이번 대선은요, 민생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만큼 이번 이 커피 원가 발언도 토론 중에 거론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시장 경제 무지함과 포퓰리즘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경험을 토대로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할 전망입니다. 내일 저희 MBN에는 김문수 후보가 출연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경제 판가리 그리고 개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경호 경험이 많은 베테랑급이 현장에 배치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첨단 특수장비도 동원되는 등 분위기가 한층 삼엄합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무대 한편에 선 경호원의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경호원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감시하는 사이 건물 옥상에서도 특수장비를 든 경찰이 연단을 내려다봅니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경호 태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국무총리, 국회의장에 준하는 을호 수준의 경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보별 경호 인력 규모는 각 캠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데 2022년 대선 당시 150명보다는 더 많이 선발된 걸로 전해집니다. 선발된 인력은 경찰특공대, 서울경찰청 22경호대, 101경비단 출신 등 경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노리는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최소한의 경호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장비도 투입됩니다. 드론 공격에 대비한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민건, 적용용 총기 관측 장비 등이 현장에서 배치됐습니다. 그 정치적 부족주의에 의한 명시적인 테러도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 여러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공격 행위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은 현재까지 대선 후보를 위협하는 온라인 협박글이 모두 9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 8건은 이재명 후보, 1건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박글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술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들이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번째 공판이 이뤄지죠.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한 뒤 첫 공개 출석길에 오르는 건데 정치적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지난 12일 3번째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당 후 첫 공개 석상에 나오는 만큼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내일 재판에선 박정환 육군특전사령부 참모장 증인신문을 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내란 재판들도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2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모두 지규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추가 폭로 내용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원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 국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덩달아 부정수급 건수도 늘어서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이고 또 손볼 점들은 무엇인지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 국적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약 29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과 4년 만에 3만 2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탓입니다. 같은 기간 다문화 가정이 확산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은 2만 6천 명, 베트남인은 4만 6천 명, 전체 8만 명가량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받는 외국인 자체가 늘다 보니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정수급 규모가 한 해 전보다 16.8% 커지면서 25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희도 돈을 내고 있는데 뭔가 외국인들이 오셔서 좀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건보 가입에 무작정 혐오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거두는 흑자가 누적 3조 원에 달하는 등 사실은 좋은 측면도 많다는 겁니다. 현재 당국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고자 6개월 이상 체류를 조건으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주요 수혜자가 되면서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서울행 택시 승강장에, 만약에 인천을 가려면 인천행 택시 승강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른바 지역 배차제 때문인데 승객도 택시기사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택시 승강장. 안내 직원이 외국인 손님에게 목적지를 묻습니다. Hangnam. Please follow the 6D guide, please. 6D? Yeah, okay. Where are please? So welcome in your hotel. 행선지를 묻는 건 서울로 가는 승객은 서울 택시만 타야 하는 지역 배차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도 일부만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승강장이 다른 겁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행 승강장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지만 다른 지역 택시는 탈 수 없습니다. 불편한 건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 승객만 태워야 하는데 승강장이 좁아 인근 대기장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130대의 택시가 주차돼 있는데요. 이들은 제각각 권역에 맞는 손님이 없을 경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릴 때는 4시간, 5시간도 기다려요. 그런 면에서는 불편하죠. 같이 통합해서 나가게 되면 좀 낫기는 한데.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자율 선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수입이 줄어든다며 일부 지자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아침에 시작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불이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가연성 물질인 생고무에 불이 붙은 터라 완전 진화까지는 며칠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만 소방관들의 밤샘 헌신에 주불이 빨리 잡힐 수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공장 위로 쉴 새 없이 퍼져나갑니다.
소방관들은 30시간 넘게 숨은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큰 불들이 잡히면서 불의 기세는 잦아들었습니다. 대원들이 내부로 진입시켜서 도깨비불처럼 나눠져 있는 그 불들을 일일이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90% 이상. 화재 발생 31시간 40분 만인 오늘 오후 2시 50분, 소방당국은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만 있으면 되도록 대응 수준도 낮췄습니다. 불이 잘 안 꺼지는 생고무 때문에 진화가 오래 걸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불길이 잡혔습니다. 고성능 화학차 18대를 비롯해 장비 168대를 초기에 투입한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주민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 차가 그을린 피해도 커 완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벌인 일입니다. 금은방을 털려고 절단기로 셔터를 자르고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에게 들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외 사고 소식들까지 윤기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로 된 셔터가 반듯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단기로 셔터를 끊는 모습을 길을 지나던 시민이 보고 신고하면서 여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 금을 훔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몰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와 하얀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또 한 번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도 났습니다. 사고 차량에 탄 운전자 3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구미 나들목 근처에서 8.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차량 2대가 모두 넘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270여 명을 태운 범선이 미국 뉴욕의 명소 이 브루클린 다리와 이렇게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범선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흰 돛과 화려한 전구를 단 배가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쪽으로 다가갑니다. 다리보다 높이 솟은 선체 위쪽이 브루클린 브리지와 부딪히는 순간 돛대가 연달아 꺾이며 무너집니다. 현지 시각 17일 저녁 9시쯤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을 지나던 중 다리와 부딪혀 최소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Saw the top of it snap off and it just like kept on snapping and there was I think there was a person dangling from the top. 충돌 직후 다리에 걸린 선박은 강변 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2 사람은 돛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은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생도 277명을 태운 채 전 세계의 22개 항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진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echanical function caused the ship to go right into the pillar of the bridge. 사고 후 브루클린 브리지는 잠시 폐쇄됐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개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양 돋보기 순서입니다. 최근 북한 방송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 유독 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상 교화를 시키려 한다는 분석인데 어떤 내용이 방송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늪에 살던 거북이가 오리의 도움을 받아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다 나뭇가지를 놓쳐 늪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북한 방송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송한 교육 애니메이션인데 결론은 체제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나요? 자기가 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거북이처럼 됩니다. 국제아동절과 초등학생의 날인 조선소년단 창립일을 한 달 앞두고 북한 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유치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연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아이를 낳자마자 타가소에 맡겨 사상 단속을 진행한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 어린이에게 체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어린 세대들 사상교육이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요. 김정은 정권은 가정에서부터 사상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BN 취재 결과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은 읽을 거리 등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의 비중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판 MZ세대인 장마당 세대가 등장하며 김정은과 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체제교육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분석 결과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시대 20%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더니 최저치까지 떨어진 건데 제조업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SK텔레콤이 최근 일어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습니다. 휴일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하늘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mm 안팎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강원도, 영남 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1도, 춘천은 2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